코로나로 인하여 엄청난 타격을 입은 우버 사업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최근에 술 배달 스타트업인 드리즐리를 인수했는데 술 배달 사업의 전망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우버는 보유를 하기에 괜찮은 종목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이어주는 차량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우버이츠라는 음식 배달 플랫폼 역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버 프레이트라는 화물 배달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리즐리라는 기업을 인수하며 술 배달 사업에도 뛰어들게 되었죠. 우버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전에도 영상을 2편 정도 만들었어서 먼저 우버가 요 몇 달간 가진 변화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을 자율주행 사업, 도심 비행 사업, 유럽 화물 사업, 점프라는 전동 킥보드 사업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더불어 우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굉장히 크게 봤던 기업으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죠. 2019년도에 고용되었던 인원이 27,000명이었는데 19,000명 수준으로 8,000명을 해고했습니다. 우버의 2020년도 상황에 대한 정리로 시작해 볼게요. 그로스 부킹, 우버를 통하여 결제된 총 결제 대금으로 사람들이 우버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곤 합니다. 우버의 모빌리티 사업은 여전히 작년 대비 30% 낮게 이용이 되고 있죠. 다만 딜리버리 사업은 연 100% 수준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년 4분기에는 전년도 대비 그로스 부킹 기준 성장을 하게 되었죠. 조정 EBITDA, 조정된 영업이익을 살펴봤을 경우에도 성장 기업에서 보이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 2분기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몇 분기째 적자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딜리버리를 살펴보셔도 적자폭을 줄이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가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죠. 이미 많은 도시들에서 딜리버리 사업은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분기별 매출은 아직 19년도만큼 회복이 되진 못했습니다. 거래대금은 회복이 되었으나 테이크 레이트, 우버가 가져가는 플랫폼 수수료율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이죠.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며 규모가 무려 6.7빌리언 달러 수준입니다. 2019년도에는 8.5빌리언 달러를 잃었기에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2020년도 우버에게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비용 관리였습니다.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은 20% 감축, 연구 개발 비용은 54%를 줄였거든요. 대체로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비용을 관리한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정도로 줄이면 미래 성장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우버는 적자 기업이기에 현금 포지션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현금을 태우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태울 현금이 남아있지 않거나 현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지면 망하거든요.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빌리언 달러 정도를 들고 있기에 연단위 운영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달에 1.1빌리언 달러어치 컨버티블 노트도 발행을 하여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죠. 여전히 정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모빌리티 사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사업은 놀랍게도 EBITDA 기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관리가 성공적이었던 타이완에서는 16%대 성장을 하기도 했죠. 다른 국가들에서도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나면 성장을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공항에 가는 수요는 여전히 작년 대비 27% 수준으로 위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일하러 갈 때 사용하는 수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사용하는 수요는 거의 회복되었거나 성장을 했죠.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우버의 공항 사용자 통계를 활용하여 항공업 및 여행업의 현황도 살펴볼 수 있겠으며 여전히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딜리버리 영역도 살펴보겠습니다. 딜리버리는 과거 모빌리티가 성장했을 때보다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 덕분에 급성장을 하기도 했죠. 글로벌 거래대금 기준으로 1등이라고 합니다. 다만 도어대시 IR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1등이 도어대시라고 하죠. 2021년도까지 딜리버리 사업부 역시 EBITDA 양전환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딜리버리 사업에서 포스트메잇이라는 경쟁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식료품 배달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는데 거래대금이 연간 1.5빌리언 달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방면에서 유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우버의 멤버십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해야겠죠. 우버는 모빌리티의 가격 및 이츠의 배송률을 낮춰주는 구독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버의 고객이 현재로서는 더 많기에 우버 고객을 우버 이츠로 퍼뜨리려는 전략 및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보이죠. 현재 5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즉 500만 명의 고정적인 우버 고객과 우버 이츠 고객을 확보한 것이죠. 이제 술 배달에 대한 이야기로 슬슬 넘어가 볼게요. 우버는 최근에 드리즐리라는 술 배달 스타트업을 1.1빌리언 달러를 주고 인수했습니다. 가격을 맞게 지불하고 인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영상 후반부는 블룸버그 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국 술 배달 시장의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술이 배달이 되는 품목인지 모르고 있다 합니다. 한국 음식 배달 앱에서도 많은 양의 술을 배달시키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죠.
규제 때문에 실제로 원활한 배달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술 배달이 가능하긴 하다 합니다. 물론 주마다 법이 달라서 배달이 안 되는 주들도 존재하긴 하죠. 일단 술에 관련된 규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3-tier systems라는 3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술을 판매할 경우 무조건 제조사, 도매상, 소매상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개의 기업이 2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술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리콜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물건 추적이 쉽다고 합니다. 실제로 08년도에 샘 애덤스의 술에 유리 조각이 발견되어 리콜이 진행되었는데 시스템 덕분에 성공적으로 리콜이 진행되었다고 하죠. 더불어 도전자 위치에 있는 술 제조사들도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제조사가 유통사와 한 통속이라면 도전하는 기업의 술을 유통해주지 않겠죠. 또 알코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규제를 통하여 억제가 쉽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술이 이커머스, 배달에 잘 어울리는 이유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술은 정말 이커머스에 딱 맞는 품목입니다. 캔 또는 병에 담긴 액체이기에 매장 구매 시 무거워서 들고 오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더불어 신선 제품처럼 배송 시 변질이 될 우려도 적습니다. 저희가 마시는 술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기에 옷처럼 어울리는지 걱정, 사이즈에 대한 걱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제품의 특징만 살펴봤을 때 생수를 시켜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소비재들은 점점 이커머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의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유통 마진이 사라지기에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점이 있겠죠. 또 기업들의 수요 예측이 훨씬 쉬워지기에 수익 극대화 및 비용 효율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는 매장 운영비 역시 감축되게 되죠. 현재 미국의 술 배달 시장을 살펴보면 D2C 모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D2C란 Direct to Customer,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중간에 유통구조를 없앤 모델이기에 중간 마진이 사라지게 되죠. 술 배달은 어쨌든 법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3티어 규칙을 지켜줘야 합니다. 예시로 smirnoff.com에서 보드카를 주문하면 매출이 찍히는 건 소매상이라고 합니다.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주문을 해도 동일한 3단계 시스템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배송이 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D2C를 할 경우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 및 영업 비용은 스미르노프에서 지불하면서 소매상에서 매출이 찍히는 상황은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우버가 인수한 드리즐리라는 기업의 모델부터 살펴볼게요. 드리즐리는 우버의 시스템과 동일하게 앱으로 술을 집으로 배달시킬 수 있는 모델입니다. 배달 요청을 받으면 드리즐리가 술 소매상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하고 배달 인력도 소매상에서 발생하게 된다 합니다. 물론 우버 인수를 통하여 우버의 배달 인력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단순하게 드리즐리는 술 배달 플랫폼만 운영을 하고 술에는 손도 대지 않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술을 이커머스로 판매가 가능한 32개의 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하죠. Thirsty라는 기업은 사뭇 다른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카디, 예거마이스터, 맥켈란 등과 일을 하는 기술 기업 느낌이죠. 소비자는 술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술을 구매한다고 하며 소비자 경험은 직접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 D2C로 구매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만 주문을 받으면 뒤에서는 Thirsty가 제조사에서 물건을 도매상에게 보내라고 전하고 도매상에 도착하면 소매상에게 물건을 보내라고 전하는 역할을 하죠. 즉 3단계를 전부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peakeasy라는 기업도 Thirsty와 비슷하긴 합니다.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술을 직접 주문하게 되거든요. 다만 술을 주문할 경우 제조사에게 주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소매상에게 주문이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이미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소매상이 판매를 하기에 제조사 및 도매상을 건드리지 않게 되죠. 소매상 입장에서는 이미 물건을 받아올 때 3단계를 거치기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전부 들었을 때 저는 살짝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사에도 적혀 있으나 그냥 3단계 플러스 1단계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플러스 1단계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면은 훌륭하지만 아직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드리즐리의 경우 로컬 소매상에게서 음식 배달의 연장이라고도 보이는데 Thirsty나 Speakeasy는 그냥 4단계 또는 그냥 유통 기술 기업 느낌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더불어 도매 마진, 소매 마진을 다 떼고 플랫폼 마진까지 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존재하겠네요. 물론 기술 기업들답게 비용 협상을 잘할 것이고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비용 관리도 잘하면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만약 중간 유통 마진들이 줄어든다면 결국 타격을 입는 기업은 소매상들과 도매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술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신기하게도 현재로서는 중국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죠. 2019년도 기준 시장의 크기가 3.1빌리언 달러였으며 24년까지 20빌리언 달러까지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의 50%만이 술 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즉 인지도만 올라도 시장의 크기가 2배는 오를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개인적인 우버 투자의 관점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투자를 할 경우 약간의 하자가 있는 기업이 하자가 해소되며 성장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 없을 경우 이미 주가가 너무 비싸기에 매수 진입을 하는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죠. 우버의 경우 크게 모빌리티 사업의 불확실성 및 흑자 전환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버가
가진 리스크와 보상을 둘 다 고려하여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우버가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